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흐름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쏟아진 방대한 뉴스 속에서 우리의 삶과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들을 엄선했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로 복잡한 정세를 알기 쉽게 풀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교전과 보호무역 장벽,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맞물려 있습니다. 격동의 순간일수록 인류가 겪었던 역사적 사건들의 궤적을 되짚어보면 미래를 보는 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연루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해 의결하며 과거의 왜곡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고, 국회에서는 범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강력한 세제 정비 및 대책을 예고하는 한편,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K자형 양극화 경고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분배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국립외교원 서버 해킹으로 외교관 등 최대 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정황도 나타났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의 기틀을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인적 청산과 제도적 감시는 역사적으로 필수적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공화정을 해치려 한 반역자들의 모든 흔적과 기록을 공식적으로 지워버렸던 기록말사령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국회의 종합특검 연장과 서훈 취소 조치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의 구현의 사법적 발현입니다. 반면 경제정책으로 추진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규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미국 닉슨 행정부가 취했던 강력한 가격 통제 조치나 과거 우리 경제의 토지 공개념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원초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노조의 영업이익 분배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은 근로자가 경영과 이윤 분배에 직접 참여하는 독일식 공동결정제보다는 한국적 시장경제 틀 안에서 노사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은 보이지 않는 정보가 국력을 좌우하는 현대기술 패권 전쟁에서 가상 공간의 사이버 안보 붕괴가 얼마나 뼈아픈 실책인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경고등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 제품 차별 대우를 이유로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추가 공습을 지시하며 강력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은 보안 우려로 한 달간 임시 구형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등 6개 기술 허브에 1억 6,900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고,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해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초당적 21세기 주택법이 자동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우방국 캐나다를 향한 50% 관세 폭탄은 1930년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며 무차별적 관세 장벽을 쌓았다가 결국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고립주의적 회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눈앞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단기적 처방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교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죠. 미군 사망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공습과 에어포스1의 철저한 보안 강화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미국인들에게 깊게 각인된 지정학적 트라우마에 따른 강대강 현실주의 대응입니다. 힘의 공백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6개 첨단 기술 허브 투자는 냉전 시절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에 놀란 미국이 국가주도로 과학기술을 육성했던 국가방 이교육법을 연상시킵니다. 미래 기술 패권만큼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경기 선행지수 하락 속에 발효된 21세기 주택법은 1930년대 뉴딜 정책처럼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가계 부채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완충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의회 대표단과 만나 자유무역 유지를 강조한 반면 필리핀의 남중국해 도발에 대해서는 주중대사를 소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상의 핵정책 논의 요구에 대해서도 신형 군국주의라며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상반기 4.7%의 견조한 성장 속에 장정 10호 로켓 회수 성공, 양자 컴퓨터 구장 4호 세계 기록 경신 등 원천 기술 돌파구를 연이어 발표했고 29개국이 참여한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구상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대외 행보는 서방의 촘촘한 기술 봉쇄 속에서도 독자적인 과학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자력갱생의 현대적 발현입니다. 상반기 4.7%의 성장과 양자 컴퓨터, 우주로켓 분야의 기술적 돌파는 과거 한나라가 흉노의 포위망 속에서도 서역과의 교역로를 개척했던 장건의 개척 정신과 닮아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규제에 맞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만들어 대항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를 전격 출범시킨 것은 20세기 냉전기미 소 양대 패권 사이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세력을 구축했던 비동맹 운동의 테크 버전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 제정 독점을 막기 위해 글로벌 남반구 개발도상국들을 포섭하여 다극화된 국제 질서의 맹주로 자리 잡겠다는 시진핑 지도부의 거대한 장기 포석입니다. 유럽의회에는 협력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필리핀과 일본의 안보적 팽창에는 주저없이 각을 세우는 것 또한 지정학적 실리를 철저히 계산한 화전양면 전술의 정석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40년까지 전략산업에 370조엔 투자를 유도하는 첫 경제 청사진을 발표했으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금융정책 개입 우려로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반면 외교적으로는 모테기 외무대신이 필리핀을 예방해 안보 협력을 강화했고 산업 분야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3% 이상 급반등한 가운데 NEC가 제조업 혁신 개념을 공개하고 경제산업성이 피지컬 AI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이번 구상은 1960년대 일본의 번영을 이끌었던 이케다 하야토 내각의 소득 배증 계획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금리 인상을 막으려 한다는 시장의 의구심이 번지며 국채 수익률 상승이라는 딜레마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내각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급락한 것은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력 확장을 외치는 다카이치 내각의 우클릭 행보와 방위상의 핵무기 발언에 대해 일본 대중이 느끼는 실존적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도쿠가와 막부 말기, 급격한 대외 군사화 속에서 민생 불안으로 대중의 반발이 극에 달했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니케이 지수의 반등과 일본 기업들의 피지컬 AI 주도는 대단히 영리한 실리 노선입니다. 일본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경쟁에선 완패했을지 몰라도 전통 장인 정신인 모노즈쿠리 DNA를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실제 공장 기계와 로봇이라는 물리적 실체에 인공지능 두뇌를 결합하는 하드웨어 기술을 선점해 다가오는 인공지능 제조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패권을 기필코 장악하겠다는 절치부심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중동의 핵심 국가 이란 소식입니다. 카룬 핵발전소에 대한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은 평화적 핵시설 공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선박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란의 여러 군사기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가하자 이란은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 3곳에 드론 공격을 단행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IMF는 이란 경제가 올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경고했고 사회적으로는 종교적 성물 모독자 처벌과 유기견 물림사고 사망 등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재 이란이 처한 고립과 군사적 격돌은 1980년대 처절했던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의 극한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미국의 정밀 타격에 대해 쿠웨이트 주존 미군 기지를 비대칭 드론으로 보복하는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려는 게릴라식 지정학적 항전입니다. 흥미로운 건 외풍이 몰아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란 사법당국이 소셜미디어의 종교 모독 행위를 엄단하고 나선 대목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 극에 달할 때 내부의 이탈을 막고 체제 결속을 유도하기 위해 종교적, 이념적 규율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신정체제 특유의 내부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유기견 물림사고 등 민생의 기본 안전망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체제 유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독재 권력의 씁쓸한 한계죠. IMF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오랜 경제 제재와 전시 돌입으로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음을 방증하며 국가 지휘 통제 경제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국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파국 직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대대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앤디 버넴 노동당 대표가 키어 스타머 총리를 대신해 새로운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버넴 총리는 존 힐리를 재무장관에 에드 밀리밴드를 외무장관에 임명하며 새 내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는데요. 영국의 이 급격한 변화가 글로벌 무대에 미칠 파장은 무엇입니까? 이번 영국의 정권 교체는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을 정권에서 내리고 사회보장 제도와 국가 재건을 약속한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 내각을 선택했던 영국의 대전환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랜 세월 보수당의 정책 실패와 브렉시트 이후 누적된 경제 침체 속에서 신음하던 영국인들이 결국 실용주의적 개혁가인 앤디 버넴을 선택한 것이죠. 외무장관의 기후변화와 친유럽 성향이 짙은 에드 밀리밴드를 배치한 것은 브렉시트 이후 소원해졌던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실용적 관점에서 복원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서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존 힐리 재무장관의 임명 역시 과감한 국가주도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서민 경제를 복구하겠다는 뉴딜식 경제 재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이러한 노선 수정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맞물려 글로벌 외교 지형에 새로운 긴장과 변수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소식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의를 갖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미이란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 해경이 자국 해군 선언을 폭행했다며 강력히 비난했고 일본의 모태기 외무대신은 필리핀을 예방해 삼국 안보 및 공급망 안보 분야의 협력을 공식화했는데요. 남중국해의 세력 다툼이 심상치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 해역은 서구 열강들과 아시아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선이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역시 19세기 강대국들이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배치하고 세력 균형을 겨루던 힘의 개임의 현대적 복제판입니다. 필리핀이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 해경의 폭행을 고발하고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동맹을 통한 외교적 해징 전략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 강대국 중국을 상대로 일본과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활용해 자국의 안보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아세안 내부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절실한 국가들이 많아 과거 델로스 동맹 내부의 균열처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완벽한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 지역의 대립은 단기적 타결보다는 팽팽한 군사적 대치와 다자간 외교적 줄타기가 지속되는 장기적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부터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이란과 영국, 아세안 소식까지 전 세계의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역사의 궤적 속에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찾아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방송을 정리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교훈을 읽고 냉철하게 진리를 챙기는 국가만이 미래를 선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일수록 역사적 통찰과 냉철한 계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혜와 통찰이 가득한 분석,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혜와 통찰이 가득한 활기차고 의미 있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